나 이게 다 온 건 줄 알고 놀랬잖아. 또 누구 있어? 이게 다인가? 수학까지 해서 이렇게 했나? 수학 안 하려나? 자 봅시다. 지형. 자, 지형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공부해 놓으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모의고사 풀 때도 거의 틀린 거 없었죠. 지형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좀 짚어가면서 보면은 자, 먼저 한반도의 암석분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암석분포 보게 되면은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순으로 나오는데 형성 시기랑 특징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암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42% 차지하고 있고 시원생대에 형성되어 있고 편마암이 대표적인데 이런 편마암, 변성암들은 대부분 침식과 풍화에 강하죠. 강하고 자 얘는 풍화작용을 받았을 때 대부분 흙으로 변하기 때문에 흑산 그리고 침식 분지에 배후 산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흑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화성암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굳어지게 되는 건데 신성암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굳어진 거, 화산암은 지상에서 굳어진 거. 그래서 이거는 지하에서 굳어진 거고 이거는 지상에서 굳어진 거다. 자, 그래서 발생한 시기도 다른데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성암인 이 심성암, 즉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보조산 운동이나 불국사 변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관입이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강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많은 암석이다 보니까 얘는 대체적으로 침식과 풍화에 약하죠. 약하고 풍화 작용을 받았을 때 대부분 모래 알갱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돌산이 된다거나 또는 분지의 바닥밥 부분을 이루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화산암 같은 경우는 신생대의 화산활동으로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독도나 울릉도, 백두산,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랑 같이 세트인 마라도까지 여기다가 이제 철원 용암대지까지 왔구나. 철원 용암대지까지가 이제 화산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현무암집 용암이냐, 안산암집, 조만암집 용암이냐에 따라서 화산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했죠. 자, 다음에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퇴적되는 거기 때문에 쌓여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다 쌓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시기에 나타납니다. 대신에 시원생대에는 안 나타나. 왜 시원생대에는 퇴적암이 없을까? 시원생대에 쌓여진 퇴적암은 이미 변성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 때부터 신생대에 쌓여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고생대에 쌓인 퇴적암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다였을 때 환경에서 나타난 거는 석회암이고 육지였을 때 쌓여진 거, 식물들이 쌓여진 거는 이제 석탄이 되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대의 퇴적암이 중요하고 퇴적암은 모든 시기에 쌓여져 있다는 거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석분포를 일단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지체구조 보면은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땅은 일단은 제일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겠죠.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대에 만들어진 땅,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고생대에 만들어진 땅은 평남분지와 오천습곡대가 있죠.
평남분지와 옥천스폭대. 평남분지는 여기 북한 쪽을 말하고요. 옥천스폭대는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충북의 북부랑 강원의 남부 지역을 걸쳐져 있는 뭔가 벨트 모양의 이런 스폭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고생대에 만들어진 거는 초기에는 바다였을 때 환경에 쌓여진 조선노충문과 육지였을 때 환경에 쌓여진 평안노충문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바다였을 때 쌓였다 그래서 해성층이라 그러고 조개 껍데기들이 쌓여지다 보니까 석회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카르스트 지역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평안노충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퇴적작용이 이루어져서 육지의 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풀들이 주로 풀과 동식물들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육성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식물과 동물의 사체들이 여러 오랜 시간 동안 묻혀있는 과정에서 무연탄이 만들어진다. 무연탄. 그래서 이런 무연탄을 이용해서 강원도 태백 같은데 강원 태백이나 정선에서 석탄을 채굴을 했었죠. 자,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상분지가 나타나겠는데 이 경상유충구는 육성층으로서 공룡 발자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다른 말로 얘를 공룡 퇴적암이라고 부르라고 했었죠. 공룡 퇴적암. 자, 그리고 신생대 때에도 역시나 퇴적암이 쌓였는데 얘는 아무래도 동식물이 사체가 쌓인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소의 함량이 좀 낮은 갈탄들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런 갈탄들은 대체적으로 북한 쪽에 해당하는 두만지계, 길주, 명천지계에 분포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체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 지체 구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딱 세 가지 정도. 평남분지 쪽, 옥천스폭대 쪽, 경상분지 쪽.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평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신생대 땅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끄트머리를 외워도 좋지만 여기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 여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랑 제주도 부분 보고서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신생대라고 보면 되고요. 경상도 쪽에 색칠되어 있으면 중생대 거. 그리고 평남분지랑 옥천스폭대는 그 위치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아래쪽에 암석분포, 시대별 암석분포도 보게 되면은 일단 변성암은 대체적으로 다 시원생대, 100% 시원생대에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때 만들어진 여기에 있는 건 화강암이 되겠죠. 화강암이 두 번째로 많다라는 거. 그리고 신생대 때 쌓여진 이 화성암은 대체적으로 화산암 계열인 현무암이나 조면암질, 안산암질, 용암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쌓여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시기에 다 쌓여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중생대가 고생대보다 더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대 때 쌓인 거는 경상분지 같은 공룡 퇴적암이라고 보면 되고 고생대에 쌓여진 거는 석회암과 무연탄이고 신성대에 쌓여진 이 퇴적암은 갈탄이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그리고 암석별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문제 풀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지각 변동은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지각 변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역과 중심되는 지역과 지질 구조선이 형성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림 변동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북부 지방에 영향을 줬다. 그 결과 라오둥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형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오둥 방향, 즉 가로로 더 누워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소규모로 화강암도 관입되었지만 북한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속림변동으로 인해서 화강암이 관입됐다라는 서술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배고조사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암석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는 화강암을 만들어낸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중남부 지역에 영향을 크게 줬고요.
그리고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형성되게 되면서 이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화강암이 크게 관입되게 됩니다. 화강암이 관입되게 되었다. 그리고 지질구조선을 형성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불국사변동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영남지방, 경상도 지방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결과 이제 경상북지 쪽에 지질구조선이 짧게 생기고 그게 소규모의 불국사 화강암이 크게 관입되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대 때는 중요한 거는 지질구조선을 만들었다. 그리고 화강암이 관입되었다라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지형에 중생대의 지각 변동은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지 않았어. 간접적으로 지질구조선만 깔아놓은 거야. 자, 그러다가 우리의 현재 지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신생대 때 나타난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 운동이죠. 그래서 윤기축이 동해안에 치우친 비대칭 윤기 운동이 발생하게 되면서 땅이 원래 이렇게 돼 있던 땅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 거죠. 동해를 축으로 같이 융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동성 요곡 운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형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일단 하암당구나 아니면은 해안당구, 하암당구랑 세트 지형인 감익공유하천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고요. 또 뭐가 있나? 뭐가 있나? 고위평탄도 같은 거. 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동성 요곡 운동은 동해가 열리는 과정에서 생겼다라는 거. 그다음에 화산 활동과 뛰어는 신생대 3기 말에서 4기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철원평강 지역에 그런 용암대지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도 포함해서 기억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순서랑 과정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4기가 되게 되면은 기후변화가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빙기와 간빙기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생대 3기, 중생대, 신생대를 거쳐서는 이제 커다란 지형들이 생겼다면은 빙기, 간빙기를 통해서는 그 지형의 디테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디테일한 조각 부분들을 발달하게 되는데 신생대 4기에는 빙기와 간빙기가 반복되게 됩니다. 따뜻하고 춥고가 반복되게 되다가 지금 현재는 우리는 후빙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빙기 때는 기후가 한랭 건조합니다. 한랭 건조하게 하게 됨에 따라서 식생일도 당연히 낮겠죠. 풀들이나 나무들이 덜 자라니까. 풀들이나 나무들이 덜 자라니까 얘네들이 물리적 부가작용에 더 많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 결과 비가 별로 안 오니까 해수면은 낮아지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수면은 침식 기준면이라고 보면 돼요. 침식 기준면은 낮아지고요.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그 결과 육지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육지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과 또 서해랑 남해는 육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해랑 남해는 육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주도, 일본, 중국까지는 다 걸어서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천의 길이도 당연히 길어지게 되겠죠. 하천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 자, 그 결과 하천의 상류 지역은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물리적 부가작용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하천의 하류 지역은 이 해수면이 하강함에 따라서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되었다. 침식 기준면이 낮아지니까 원래 안 깎았던 지역을 깎게 되겠지. 그래서 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 빙기 부분은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더 나아요. 상류는 퇴적, 하류는 침식.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후빙기입니다. 빙기에서 후빙기가 더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후빙기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현재 보는 지형들은 대부분 후빙기 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후빙기가 중요한데 후빙기는 빙기에 비해서 온난수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식생밀도도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풀하고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거야. 풀하고 나무들이 많이 자라니까 춥고 덥고를 반복하더라도 뿌리들이 돌들이나 흙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물리적 풍화작용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때는 주로 물리적 풍화작용보다는 화학적 풍화작용, 여기서 말하는 화학적 풍화작용은 뭐 용식작용이나 아니면은 산화, 녹쓰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퇴적 지형들이 하천, 하류와 해안 지형의 퇴적 지형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퇴적 지형들. 자,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범람원이라던가 아니면 삼각주라던가 그리고 해안 지역의 사민, 사주, 사취 친구들 그리고 사민, 사주, 사취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석구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형성되었다. 그래서 하천, 하류와 해안에 나타나는 모든 퇴적 지형들은 전부 다 후빙기 이후에 형성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아무래도 이런 해수면이 높아지다 보니까 육지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육지의 범위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자, 그 결과 하천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게 되겠고요.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자, 그 결과 하천의 상류 지역은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고 하천의 하류 지역은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적작용으로 인해서 하천 하류와 해안 지역에 이런 퇴적 지형들이 형성되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돼요. 빙기랑 후빙기 같은 문제는 일단은 빙기랑 후빙기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후빙기로 인해서 어떤 지형들이 형성됐는지를 주로 물어봅니다. 빙기로 인해 형성된 지형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논란의 여지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이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빙기로 인한 지형 문제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형은 빙기 때 형성되었다 이런 선지가 나오면 다 걸러내면 돼요. 그 다음에 산지 지형 갑니다. 자, 산지 지형에서 중요한 거 우리나라의 국토의 70%는 산지다. 그리고 높은 산지는 북동부에 분포한다. 동부서저의 비대칭 지형을 우리가 경동성 요곡 운동에 따라 나타나게 되고 산맥의 방향은 중생대 때 형성된 지질구조선이 영향을 받았다. 즉 중생대 때 산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중생대 때 지질구조선이 이제 금이 생기고 그 금을 중심으로 깎이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안 깎인 곳이 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신생대 경동성 요곡 운동이 영향을 줬다면 이 지질구조선은 중생대 속림변동, 대고조사운동, 불국사변동이 지질구조선을 깔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신생대의 경동성 요곡운동에 따라서는 1차 산맥이 형성되게 되는 거고 중생대에 의해서는 2차 산맥이 형성되는데 이거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산맥은 직접적으로 솟아오른 거다. 그래서 여기 부분 보시면은 1차 산맥은 경동성 요곡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직접 솟아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발고도 당연히 높고 연속성 강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은 함경, 남림, 태백만 써 있는데 함경, 남림, 태백, 마천령, 태백, 소백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소백산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국 방향, 그러니까 일자로 서 있는 방향으로 되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2차 산맥 같은 경우는 지질구조를 따라 진행된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의 영향,
즉 솟아오른 게 아니라 양옆이 깎이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해발고도가 낮고 산줄기의 연속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멸합산맥, 촬영산맥, 노령산맥 등이 있는데 이름까지 기억해둘 필요는 없고 1차 산맥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즉 이런 1차 산맥들은 전부 다 이어져서 백두대간이 된 거죠. 백두대간. 그래서 1차 산맥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흑산과 돌산 보면은 흑산은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이 퇴적자가 풍화작용으로 받게 되면은 흙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흑산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흑산이 많아요, 돌산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흑산이 많지. 왜? 우리나라는 변성암이 더 많으니까. 다음에 돌산 같은 경우는 화강암에 의해서 생긴 건데 이 화강암은 언제 생긴 거예요? 중생대 때 생긴 거고 이 변성암은 시원생대 때 생긴 거죠. 그래서 흑산은 토양층이 두껍고 식생밀도가 당연히 높겠죠. 흙이 두꺼우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리산이 많이 나오고요. 지리산 제외하고는 그냥 대부분의 산이 흑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 돌산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돌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금강산이나 북한산 그리고 설악산 같은 데를 들 수가 있고요. 산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잖아. 악이 들어가면은 돌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산을 잘 모르겠는데 악자가 들어간대. 그럼 돌산이야. 돌산. 그래서 금강산, 북한산, 설악산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흑산, 돌산과 또 비교해서 화산도 나올 수가 있겠죠. 화산. 화산 같은 경우는 언제 생긴 거예요? 신생대 때 생긴 거고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화산암이 되겠죠. 그래서 현무암이나 안산암, 조면암 등이 여기에 속할 거예요. 그래서 화산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백두산이라던가 한라산, 울릉도, 독도 기억해주면 되는데 특히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과 한라산 같은 경우는 화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나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흑산, 돌산, 화산까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각각의 기반암들은 어느 시기 때 형성된 건지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에 있는지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고위평탄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풍화 측식으로 평탄하는 지형이 융기하는 높은 해발고리에서 평탄한 기복을 유지하는 지형으로 언제 형성됐냐? 얘는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운동에 따라서 형성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산맥 주변에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원도 평창에 있는 대관령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의 고위평탄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백산맥의 고위평탄면이 무주, 진안, 장수, 무진장 지역이 있습니다. 무진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백산맥의 고위평탄면이고 대관령은 태백산맥의 고위평탄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누가 더 높을까 그러면은 대관령하고 무진장하고 대관령도 높겠죠. 굳이 따지자면은 태백 지역은 거의 태백산맥에 있는 대관령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해발고도가 700에서 800이야. 근데 여기는 한 400에서 50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얘도 높지만 얘가 훨씬 높다. 자, 이런 고위평탄면은 동緯도의 저지대보다 연평균 기온이 당연히 낮겠죠. 그래서 기후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고 지역성 강수로 인해서 강수량도 대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대관령 우리나라 강수량 많은 편에 속하죠. 1800mm 정도 내리니까. 자, 이런 고위평탄면은 고랭지 농업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축업도 많이 하고요. 관광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고랭지 농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름철이 서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랭지 농업으로 수확하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채소를 수확한다는 거죠. 수확을 하고 얘네들은 무슨 재배? 노지 재배를 한다. 바깥에서 키우는 거다. 그리고 약간 여름철이 서늘하다 보니까 풀이 길게 자라지 않고 짧게 자라요. 짧게 자라니까 소 같은 거 키우기 좋죠. 그래서 횡성 같은 데에서 소를 많이 키우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고위평탄은 또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풍력 발전에도 유리하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산지지형의 이용 변화 보면은 예전에는 농업이나 임업이나 광업을 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관광이나 레저 산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즉 강원도의 사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 최근에는 생태지향적인 산지 이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자, 중요한 데이터 자료들 뒷장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산지지형 쪽에서 나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자료들이에요. 지형 쪽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좀 살펴보게 되면은 한반도의 지각 변동과 지형 형성 나오는데 한반도의 지질 구조선 나오죠. 자, 이런 지질 구조선은 어느 시대 때 형성된 거예요? 중생대 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중생대 때 만들어지게 된 건데 이쪽에 보면은 이 방향이 나오죠. 이게 무슨 방향이라 그래? 라오둥 방향이라고 보면 돼요. 즉 송림변동 때 형성된 거다. 북부지방은 송림변동으로 형성된 거고 그것보다 살짝 더 누운 형태 있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누운 형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보조산운동으로 형성된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제 불국사 변동으로 형성된 자그마한 지질구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생대를 거치고 나니까 이 정도로 금이 많이 생기고 그 금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약할 거니까 차별적으로 침식과 풍화작용을 받게 되겠죠. 그 결과 2차 산맥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 1차 산맥을 꼭 기억해 두라고 했었죠. 1차 산맥 같은 경우에 마천역, 함경, 낭림, 태백 그리고 호백까지 이어지는 이 산은 산맥을 꼭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산맥은 모든 1차 산맥은 전부 다 한국 방향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 중에서도 함경산맥과 여기 소백산맥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방향이랑은 크게 관련은 없다. 그래서 이런 산맥은 여기에 있는 백두산을 시작으로 소백산맥 끄트머리에 있는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태백산맥 중앙에는 이쪽에 설악산이 있고요. 그리고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한 요쯤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 쪽에 보면은 여기에 북한산이 있겠죠. 그래서 3대 돌산이라고 해서 금강, 설악산, 북한산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금강산, 설악산, 북한산. 그리고 흑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나온 게 지리산이고 뭐 다른 잘 모르는 산들이 나왔다. 그럼 일단 다 흑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금강산, 설악산, 북한산. 그리고 때에 따라서 뭐 치악산 이런 데도 나오는데 치악산은 그럼 흑산이게 돌산이게? 치악. 돌산이겠죠. 악자 들어가면은 돌산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은 고위평탄면의 형성과 이용 나오게 되는데 일단 고위평탄면을 알아내는 가장 큰 기준은 고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평평해진다는 거. 그래서 고위평탄면 지형도는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 풀다 보면 익숙하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융기된 다음에 평평해진 게 아니라 평평하던 게 그냥 융기한 거라는 거. 평평하고 융기하고 그 과정입니다. 위치도 한번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오렌지 농업 나타나는 곳, 오렌지 목축업 여기서 한다 라는 것들 나옵니다. 그러면은 남한산성이라던가 이런 사사평 뭐 이런 데들 나오는데 이런 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고위평탄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럼 문제 몇 가지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왔니?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번. 이런 유형도 간혹 많이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프 형태를 여러 가지로 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수학 언제 본다고? 금요일에 다음 주에 오는 거야 그럼? 이거 녹화해놓을게 이렇게. 어제 녹화되는 거 살짝 봤는데 내 목소리 이렇게 듣기 싫으냐? 자, 같이 볼게요. 가나다는 고생대, 시원생대, 중생대 중 하나고 A씨는 변성함, 퇴적함, 화성함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은 고생대 때는 어떤 함석들이 주로 나타난다고 했죠? 고생대 때는 퇴적함이 나타나고 시원생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변성함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퇴적함도 있고요. 그리고 화강암이 주로 나타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시원생대는 무조건 변성암, 고생대는 무조건 퇴적암이에요. 근데 중생대랑 신생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런 모든 시기에 있는 것들이 있죠. 시 같은 경우에는 나도 있고 다도 있고 나도 있고 다도 있고 신생대도 있네. 그러면 시는 뭐야? 모든 시기에 쌓여질 수 있는 퇴적암이 되는 거고, 그럼 A 같은 경우 자동으로 변성암, B는 화성암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가 시원생대, 나가 고생대, 가가 중생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각의 차지하고 있는 암석의 성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가 여기에 들어간 거는 변성암이 되는 거죠. 변성암 또는 이제 편마암이라고 기억해 두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으로 석회암과 그리고 무연탄이 여기에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에 해당하는 이 화성암은 중생대니까 지하에서 굳어진 화강암이 되겠고, 여기 다 부분 같은 경우 다의 퇴적암 부분 같은 경우는 경산분지에 나타나는 공룡퇴적암이라고 기억해 두면 돼요. 공룡 발자국이 찍혀있는 퇴적암, 경산분지에 있는 거. 신생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 화성암 같은 경우는 화산암이라고 했습니다. 분출돼서 만들어진 화산암이고, 여기 쌓여져 있는 이 부분은 길주 명천지계에 있는 갈탄 같은 거를 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내별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문제 풀 때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는 거더라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자, 1번. A는 B보다 한반도 암석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맞나요? 맞죠? 변성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약 40% 넘게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2번. B에 속한 암석으로는 석회암, C에 속한 암석으로는 화강암을 줄 수 있다. B랑 C가 바뀌었죠? B랑 C가 바뀌었고요. 자, 3번. 가지질 시대에 대보조사 운동이 있었다. 대보조사 운동은 중생대 때 나타난 거고요. 나지질 시대에 흑산의 주된 기반함이 형성되었다. 흑산의 주된 기반함은 시원생대 때 형성됐고, 다지질 시대에 형성된 B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다. 그래서 다가 아니라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거는 중생대가 되겠죠. 아, B가 아니라 C가 되겠죠. C.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출제될 수 있고, 더 심하게 물어봐서는 이런 식으로 따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6번. 자, 같이 봅시다. A는 어떤 산맥이에요? 이름이 뭐야, 이거? 장림산맥이죠. 자, B는 태백, D는 소백, C는 몰라도 돼요. C는 그냥 2차 산맥이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1차 산맥들만 좀 표시를 해보면은 1차 산맥은 마천령, 함령, 낭림, 태백, 소백, 여기 부분이 1차 산맥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선지. 자, A는 대체로 관북지방과 관서지방의 경계에 위치한다. 관북과 관서의 기준이 뭐야? 관이잖아, 관. 즉 천령관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거지. 이 천령관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쪽에 있어요. 산 모양이. 여기 쪽을 기준으로 천령관의 동쪽은 관동지방, 천령관의 북쪽은 관북지방, 천령관의 서쪽은 관서지방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를 관북, 여기가 관동, 여기가 관서지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천령관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니은 B의 동쪽 사면은 서쪽 사면보다 평균 경사가 완만하다.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지역이기 때문에 동쪽의 경사가 급하고 서쪽의 경사가 완만하다. 이건 틀렸고요. 자, 디귿. 뒤에는 영남지방의 명칭이 유래된 고리가 있다. 영남지방 하면은 어디의 남쪽이라고 그랬지? 조령의 남쪽이라고 했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관북, 관동, 관서는 천령관이 기준이고, 그리고 해서지방 같은 경우에는 평안도 쪽, 황해도 쪽인데 바다 건너서 서쪽이다 라는 거. 그리고 경기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에 말 타고 다닐 수 있는 범위가 경기도였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관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영동과 영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대관령이 되겠죠. 대관령. 영을 기준으로 영동과 영서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호서지방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을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호가 어디냐면은 제천의 의림지나 금강의 서쪽이다라고 해서 호서지방이라 불렀고요. 그리고 호남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라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는 김제의 몇 골째나 금강의 남쪽이다라고 해서 호남지방이라 불렀습니다. 영남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조령의 남쪽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조령은 어디에 있냐면 경상북도 문경에 있습니다. 또 조령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충청도에서 경상도 넘어가는 길목 여기가 바로 조령이에요. 조령. 그래서 조령을 경계로 영남을 따졌으니까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리을. C는 D보다 평균의 해발고도가 높다. C는 2차 산맥이고 D는 1차 산맥이니까 당연히 1차 산맥이 해발고도가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역 구분할 때 간단하게 나오는 것들인데 까먹을 수도 있어요. 까먹을 수도 있지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천 갑시다. 한지 더 문제 안 풀어도 되겠죠? 쉬우니까. 하천 갈게요. 자, 우리나라 하천 특징 나옵니다. 우리나라 하천 특징은 일단은 먼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유역과 하계망이 있는데 이 하천이라는 거, 하천에 흐르는 물은 전부 다 빗물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빗물이 모여드는 범위가 이제 유역이 되는 거고요. 이 유역이 하나의 본류와 합류하는 지류로 이루어진 것들을 하계망이라고 한다. 하계망. 그래서 우리가 산이 이렇게 있다. 산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비가 내리게 되면은 비가 이렇게 내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내리는 빗물들이 골짜기 이쪽으로 모여들게 되겠죠.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내리는 비는 이쪽에 비가 내린다. 그럼 여기 내린 빗물은 어디로 흘러가겠어?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여기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진 않잖아. 그래서 이런 하천을 나누는 경계가 생기게 되는데 이 경계를 우리가 분수계라고 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분수계가 되겠죠. 그래서 산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분수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A하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흘러가는 B하천과는 서로 다른 하천이라고 보면 되겠죠. 분수계로 나눠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하천이 모여든 이 범위 자체를 이제 유역이라 부르는 거고 이 하천의 이 길 자체의 망을 하계망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계망. 그래서 분수계에 관한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는데 괜히 헷갈리지 말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하천의 상류, 하류 간의 평균값과 상대적 특징 보면은 상류랑 하류 비교하는 문제들 많이 나오죠. 상류 같은 경우는 경사가 급합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시작되니까. 모든 하천은 전부 다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산 쪽, 그러니까 경사가 급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겠고요. 하폭은 당연히 좁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이 쫄쫄쫄 흐르게 되는 거니까. 자, 유량도 좁고요.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했었죠. 그리고 퇴적물의 원마도 또 두 번 정도는 낮게 나타난다. 하류로 갈수록 이 경사는 점차 원만해지고요. 하폭은 넓어지고 유량은 많아져요. 그럼 유속은 상류랑 하류랑 누가 더 빠르게?
똑같은 하천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빠를까요? 여기가 빠를까요? 유속. 물살이 빠르게 돼. 여기가 더 빠를 것 같지?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더 빠르다. 왜 빠르게? 유량이 많아지죠. 성력이 더 세지는 거죠. 여기는 쫄쫄쫄 흘리죠. 물론 여기도 유량이 많아지게 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있어도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죠. 성력이 더 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도 나타납니다. 폭포 같은 데랑 무심촌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유속이 빠르겠어? 폭포가 더 빠르겠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유속에 관해서는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똑같은 하천이고 그냥 흘러가는 길이라고 했을 때 유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력은 더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하천 특색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대체적으로 동고서저를 지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방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큰 하천은 황남해로 흐른다. 그래서 황남해로 흘러가는 하천과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 간의 특징들도 생각해보게 되면 황남해에 유입하는 하천들은 큰 하천들이에요. 대하천이고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들은 대부분 작은 하천, 소하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유로의 길이는 당연히 이게 길고요. 경사도 당연히 완만하고 유역 면적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유량이 훨씬 더 많겠죠. 그로 인해 유량이 엄청 많아요. 그 결과 오랫동안 퇴적물질들을 끌고 가다 보니까 하구에 나타나는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매우 작은 거예요. 그래서 황남해에는 모래보다는 대체적으로 흙이나 진흙들이 주로 퇴적되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들은 태백섬에서 시작해서 별로 멀리 안 가요. 길이가 짧고 경사도 급해. 그 결과 유역 면적도 좁게 나타나게 되고 유량도 적어요. 그러다 보니 하구에 나타나는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돌덩이 깨부셔가지고 그냥 쭉쭉 끌고 온 거니까 흙까지 변하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모래가 많이 퇴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해 쪽에 해당하는 강원도나 경상도 그쪽에 나타나는 해안가들은 이제 모래 해안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 결과 동해에는 모래 퇴적 지역 이라고 할 수 있는 사빈, 사주, 사취가 많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석구도 많이 생긴다 라고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오늘 왜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나? 어제 내가 딴 소리도 많이 했고요. 자, 두 번째로 유량 변동이 큰 하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량 변동이 크죠? 왜냐하면 강수량의 계절차가 크기 때문에. 자, 이런 계절차가 큰 이유는 뭐지? 자습. 아, 자습이요? 자습 내가 여기도 표현한다? 어쨌든 계절차가 큰데 계절차가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럼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무슨 위치 때문에? 지리적 위치,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계절차가 크기 때문에 유량 변동이 심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화산 개수가 매우 크다. 그래서 수산교통의 발달이 당연히 미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나왔었는데 대동여지도에서 뭐 우리나라 수산교통이 뭐 발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수산교통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물자들만 이동하는 수단이었다.
자, 그 결과 뭐 여름철 홍수 위험이 크고 급의 계절은 강수량이 적어서 용수 부족하다. 또 수력 발전이나 하천 교통에 불리하다. 댐이나 저수지, 보 같은 수리 시설 확충을 하고 설립 녹화 사업을 하면은 유량을 쉽게 조절할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세 번째로는 감조하천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의 큰 하천은 대부분 서해나 남해로 흘러가기 때문에 서해 남해는 밀물 썰물 차이가 큰, 즉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이죠. 그로 인해서 이런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하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하천들을 감조하천이라고 부른다. 특히 어디에 많이 영향을 미치냐면 하천 하류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즉 바다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량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농경지에 이런 바닷물이 넘쳐 흐를 때 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여름철에 집중 호우와 만조가 겹치게 되면은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해서 염해 방지와 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구뚝을 건설했는데 하구뚝은 어디 있다?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 세 군데에 있는데 금강의 하구뚝은 어느 지역에 있어요? 전북 군산에 있고요. 영산강 하구뚝은 전남 목포에 있고요. 낙동강 하구뚝은 부산과 김해 사이에 있습니다. 부산과 김해 사이 쪽에 위치한다 라는 것도.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자, 한강은 하구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구뚝이 없어요. 왜 없어요? 북한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한강의 맞은편이 북한이기도 하고 북한 문제라. 그리고 인천에 해운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인천에 바다를 통해서 배가 들어올 때 하구뚝을 건설해 놓으면 배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인천에 해운 문제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섬진강 같은 경우에도 남해 쪽으로 빠지는 하천인데 하구뚝이 있어요 없어요? 하구뚝 없어요. 자, 섬진강은 북한도 관련 없고 뭐 배 타고 다니는 것도 관련 없는데 왜 없냐면 이 섬진강은 경사가 급해요. 하류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감조 구간이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감조 구간 자체가 좁게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하구뚝을 건설하진 않는다 라는 거. 그냥 나온 거 사대강을 좀 정리를 해볼까? 자, 우리나라의 4대강 하면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그리고 섬진강까지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한강 같은 경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태백산맥에서 시작됩니다. 태백산맥에서 시작되는데 이 한강은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중부 쪽에서 시작하는 북한강과 강원도 남부 쪽에서 시작하는 남한강이 있는데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져서 흐르는 게 우리의 한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강은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이어져서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한강으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하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큰 하천. 자, 그리고 하구뚝 없고요. 자, 금강산 같은 경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소백산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백산맥에서 시작해서 충청지방과 전라의 경계가 되는 하천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대전 쪽을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이런 무심천이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미호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강의 지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금강은 충청도 쪽을 주로 흘러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태백산맥 쪽에서 발원을 해서 경상도를 일자로 수직으로 흘러가는 하천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구뚝 문제로 하구뚝과 삼각주가 나타나는 걸로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은 우리나라에서 길이로 따지면 제일 길어요. 수직으로 따지면 길이가 가장 길다는 것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영상강 같은 경우에는 소백산맥에서 발원을 해요. 소백산맥을 발원해서 대체적으로 전남지방, 광주나 목포 쪽으로 흐르는 하천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하구뚝이 있습니다. 금강도 하구뚝이 있죠. 자,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소백산맥에서 발원을 해서 전남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거의 지리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리산을 거쳐간다. 그래서 얘는 경사가 좀 급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소백산맥이랑 산맥의 방향이랑 이 하천에 흘러가는 방향이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경사가 좀 급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강 같은 경우는 서해로 빠지고 금강도 서해로 빠지고 낙동강은 남해, 영산강은 서해, 섬진강은 남해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외에도 뭐 대동강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이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 대동강 같은 경우에는 평양 쪽에 흐르는 거예요. 평양에서 남포까지 흘러가는 하천이고 두만강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이죠. 또 동쪽으로 흘러가는 하천 중에 가장 큽니다. 얘도 삼각주가 있긴 있는데 수능에서는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북한 쪽이니까. 자, 압록강도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도 삼각주가 있다. 그 삼각주가 어디냐? 우리나라 국토의 최서단이 비단섬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하천에 나타나는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상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나타나는 하천은 가미공유 하천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가미공유 하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고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으로 세트 지역은 하안당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안당도는 좀 이따 알아보고 자, 이런 가미공유 하천은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 신생대 지각변동, 즉 경동성 요곡운동의 영향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하천 중상류의 산지 지역에 발달한다는 거.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하안당거 되겠죠. 하안당거 같은 경우는 과거의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 집안의 윤기 또는 해수면 하강에 따라서 형성된 거다.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 그리고 하안당거는 평탄하기 때문에 홍수 때 침수의 위험이 낮아서 농경지나 주거지, 교통로로 이용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파보면 뭐가 나온다? 그놈의 둥근 자갈이 나온다. 둥근자갈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여기가 과거에 뭐였냐면 하천의 바닥이었다는 뜻인 거야. 물의 영향을 받게 되면 돌이 동글동글해지잖아. 원마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 원마도랑 관련되어 있다는 거. 자, 세 번째로 상류에서 중류로 나오는 구간에는 선상지가 나옵니다. 선상지. 자, 선상지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모양 자체는 부채꼴 모양의 퇴적 지형을 나타나게 되겠고요. 유로가 좁은 산지에서 완만한 평지를 만나면서 유속이 감소함에 따라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되는 퇴적 지형이에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는 경사가 급변하는 지점. 경사 급변점에 주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상지는 선정, 선왕, 선단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선정 부분은 완전히 그냥 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 골짜기 부분. 그래서 계곡물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락이 입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상지의 중앙 부분인데 하천이 밑으로 흐른다고 했죠.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왜 공유하냐면 여기는 구성물질이 뭐야? 자갈이나 모래로 돼 있어. 근데 자갈이나 모래 위로 하천이 흐를 수가 있을까? 밑으로 스며들겠죠. 도곡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공유하는 거예요. 자, 선정 같은 경우는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산꼭대기다 보니까 아직 들어가기 전인 거야. 밑으로 들어가기 전. 그럼 선단 부분 같은 경우는 말단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래나 흙들이 쌓이는 거지. 그러면서 하천이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용천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나 논으로 이용되게 되는데, 그래서 선정과 선안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자갈이나 모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밭으로 이용되고, 선단은 논으로 이용됩니다. 논으로 이용된다. 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하냐? 실제로 그냥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여기가 선정이고 선단이고 서당이고 선단이고 딱 구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형도상에서도 최근에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선상지 문제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지형도도 한 2가지, 3가지밖에 안 돼.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런 서당 부분에는 저수지를 만들어요. 즉 수리시설을 만들어서 이 서당 부분에서도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저수지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 성상지는 문제 몇 번 풀어보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 저거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상류 부분에 또 나타나는 지역으로는 침식분지가 있다고 했었죠. 침식분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로 둘러싸인 거고 암석에 차별적인 풍화 침식장으로 형성된 거다. 그래서 주로 변성암과 화강암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변성암, 화강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나 하천의 합류 지역에 주로 발달한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산으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주거와 생활의 중심지로 발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한강유역의 춘천이나 양구, 거창, 그리고 뭐 충주 이런 데들이 문제에 많이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 부분은 변성암이 되고 현박, 아랫부분은 화강암이, 둘러싸고 있는 여기 부분은 다시 변성암이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얘네들이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을 때 뭔가 화강암을 깎아야 되잖아. 근데 누가 깎은 거야 이거? 포크레인이 깎은 거야? 이거는 하천이 요리요리 지나가면서 다 깎은 거야. 그래서 이 화강암이 있는 이 분지 바닥에는 자그마한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천 지형하는 거니까 이거는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거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침식분지라 부르는 거죠. 자, 다음 하류로 갑니다. 자, 하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타난 하천은 평야를 흘러가는 하천, 자유공유 하천이라고 합니다. 자유공유 하천. 보통 이런 자유공유 하천 같은 경우는 큰 하천은 주로 일자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지류하천, 자그마한 하천에서 잘 형성되게 돼요. 자그마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유량 변동에도 측방으로 옆으로 계속 이동하려고 하는 유로 변경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방 침식이 요새합니다. 즉 가미공유 하천 같은 경우에는 가미공유 하천은 주로 밑으로 깎으려고 해요. 왜냐면 얘가 높이 있으니까 미치 에너지를 통해서 아래쪽, 즉 바다 쪽으로 돌아가려는 힘 때문에 측방 침식도 하지만 하방 침식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자유공유 하천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깎는 측방 침식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가미공유 하천이랑 자유공유 하천이랑 누가 더 힘이 셀까? 침식력이 얘가 더 셀까요? 얘가 더 셀까요? 자유공유 하천이 더 세요. 왜?
얘는 유량이 더 많으니까 얘는 유량이 적고 얘는 유량이 많고 그러니까 침식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결과 옆으로 유로 변경을 더 많이 한다. 그 과정에서 하천 중간에 생기는 섬인 하중도라던가 무각포라던가 그리고 구하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자유공유 하천과 세트 지역으로 나오는 게 바로 범람원입니다. 범람원. 자, 범람원 같은 경우는 하천의 범람으로 운반물질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돼서 퇴적되는 퇴적지형이에요. 퇴적지형인데 이런 범람원은 크게 우리가 자연재난과 배우습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범람원을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천 옆에 나타나는 평평한 데는 다 범람원이에요. 하천 옆에 나타나는 논농사하고 있는 평평한 데는 다 범람원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청주에서 조치형 갈 때나 세종 갈 때 보면 옆에 논밭 쫙 있잖아. 거기 다 범람원인 거야. 다 범람원이다. 그래서 하천의 범람으로 형성되는 지형인데 자연재난과 배우습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주로 모래가 쌓여져 있고 해발구도가 높은 거고요. 배우습지는 점토질이 쌓여 있고 해발구도가 낮은 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조금 높기 때문에 취락이 입지할 수 있는 반면에 배우습지는 노드로 주로 이용된다는 거죠. 즉 하천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하천이 흘러 넘치는 과정에서 여기 부분에 높게 아랫부분에 낮게 이렇게 물질들이 쌓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작은 하천들이 흘러가는 길에는 다 범람원이 형성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삼각주 내부에도 범람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삼각주 내부에도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삼각주 내부에도 형성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삼각주 보게 되면은 삼각주는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하천 하구에 퇴적되어 형성되는 거야. 하천의 하구.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에만 있다? 남한 쪽에는 낙동강밖에 없다. 자, 이 삼각주는 형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하천이 운반하는 퇴적 물질의 양이 조류에 의해 제거되는 물질의 양보다 커야 돼요. 즉 내가 쌓아놓은 거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넓은 하구를 만났을 때 갑자기 물살이 분산되니까 이 하천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은 여기다 물질들 이렇게 쌓아두는 거야. 이게 삼각주야. 이게 삼각주.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이 쌓은 거를 밀물 썰물이 다 가져간단 말이야. 밀물 들어왔다가 썰물이 나갈 때 이 물질들을 다 가져가. 바다가 가져가서 어디다 쌓아놓냐? 여기 후미집 만 쪽에 이만큼 쌓아놓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럼? 이건 하천이 쌓은 거야, 바다가 쌓은 거야? 밀물이 가져가서 썰물이 가져간 다음에 여기다 쌓았어. 바다가 쌓은 거지. 이건 갯벌인 거야. 갯벌. 즉 갯벌은 이거랑 반대가 되는 거겠지. 하천이 운반한 물질의 양보다 조류가 제거하는 양이 더 클 때 생기는 거야. 대신에 물질의 양이 더 많아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낙동강 하구에 나타나고 이런 낙동강 하구에 나타나는 삼각주에는 위에서 봤던 자연재난과 배우습지도 같이 나타난다는 거. 다음 해안지형. 왜 이렇게 기냐 이거. 30분까지 했어요. 자, 해안지형도 보게 되면은 해안지형은 일단 해안지형을 형성하는 작용으로는 파랑과 연안류, 파랑과 연안류는 세트예요. 같이 묶어주세요. 그리고 조류, 바람에 의한 침식과 퇴적장으로 형성되는 지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파랑과 연안류에 형성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모래해안에 해당하는 사빈, 사주, 사취는 전부 다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조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는 갯벌이고요.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는 해안, 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이 어떤 거에 의한
침식과 퇴적작용인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반유기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에 따라 형성되는 지형으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해안 당구는 윤기랑 관련됐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거는 석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흡인기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 사빈, 사주, 사치가 퇴적작용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석호가 발생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죠. 아, 오늘 20분까지요? 어제처럼 또 늦게 할까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고가 만의 지형 형성작용도 보게 되면은 고가 만은 기억하실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이 고시고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많이 됩니다. 자, 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파랑의 침식작용을 많이 발달하게 돼서 침식 지역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해식계, 파식대, 시스텍, 희식동들이 나타나고 만부분 같은 경우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퇴적 지역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민이나 해안사구나 석구나 갯벌들이 주로 발생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해안선과 대체로 평행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해안선이 단순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석고도 발달하게 되고 지반 윤기의 영향에 따라서 해안 당구도 많이 발생하게 돼요. 자, 반면에 여기 서남해안 같은 경우는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대체로 교차하기 때문에 해안선이 복잡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육지였던 곳이잖아. 과거에 빙기에는 육지였다가 후빙기에 바다, 즉 해안이 된 곳이기 때문에 얘는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서 침수된 거야. 물에 잠긴 거지. 그래서 침수해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해안은 윤기돼서 만들어진 윤기해안인 거. 자, 그래서 이런 서남에는 한강, 금강 등의 큰 하천에 운반물질이 많고 조차가 크며 수심이 얕아서 갯벌이 많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 보니까 특수 항만시설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인천의 간문이라던가 군산에 있는 뜬다리 구두 이런 것들도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해안 침식 지역 알아보게 되면은, 자, 침식 지역은 주로 곳에서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곳에서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는 암석해안이 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관련 지형으로는 뭐 해시계는 절벽이죠. 파식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데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평탄한 지형을 말하게 됩니다. 평탄한 거. 자, 그래서 해시계와 연결되어 있고 해시계가 육지 쪽으로 후퇴하면서 점점 넓어진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파식대는 그 넓이가 좁아지지 않아요. 절대 좁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차 넓어질 수밖에 없다. 해식동은 동굴이고요. 씨앗치는 아치 모양일 거고 시스텍은 강한 거, 돌기둥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파랑의 차별적인 침식작용이 중요합니다. 차별적인 침식작용. 자, 해안당구도 일단 보면은 해안당구는 바다 옆에 나타나는 해안가 옆에 나타나는 높고 평평한 지형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반의 윤기나 해수면 변동에 따라서 높은 곳에 위치한 계단 모양의 지형을 말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반 윤기량이 많았던 동해안에 발달하게 되고 농경지로 이용되거나 취락이 있지 않은데 여기 농경지는 무슨 농경지? 무슨 동사? 논농사, 반농사? 반농사를 주로 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안당구는 원래 돌이었던 곳이었는데 이 바다가 계속 치게 되면서 즉 과거에 파식대 부분이다 보니까 자갈들이나 모래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주로 반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해안당구에는 파보면 뭐가 나온다? 그치, 둥근 자갈이 나온다.
해수면 변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 윤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윤기는 그럼 언제 생긴 거야?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거 운동이겠죠. 자, 다음에 해안 퇴적지형을 보면은 퇴적지형은 파랑과 연안류 그리고 조류, 파랑과 연안류는 같이 세트라고 보면 된다고 했었죠. 파랑과 연안류,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이 형성되는 건데 사비 같은 경우에 사비나무, 사주, 육계도, 육계사주 얘네들은 세트라고 보면 돼요. 자, 사비는 하천 또는 주변 암석으로부터 공급해온 모래가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래 공급량이 많은 동해 쪽이 서남해보다 사빈이 더 잘 발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동해는 하천에 모래 공급이 많고요. 서남해 같은 경우에 발달하는 사빈은 주 하천보다는 주변에 있는 암석이 깨지면서 만들어진 모래로 튀어진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는 하천 모래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서남해보다는 사빈이 잘 발달한다는 거. 자, 사국은 사빈의 모래가 불어오는 바람에 날리는 거죠. 바람에 날리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빈에 있는 것보다 입자 크기가 어떻다?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매우 작다는 거. 자, 그리고 역할도 보게 되면은 해일의 피해를 완화하는 방파제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담수, 그러니까 정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정수 기능. 그러니까 모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그 모래를 물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물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필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사주는 파랑 연안류에 운반된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된 족보기 모래지형인데 이런 사주에 의해서 섬과 연결되는 육계도가 되고 그 사주를 육계사주라 그러고요. 만의 입구를 사주가 가로막으면 뭐가 되는 거야? 석호가 되는 거죠. 석호. 자, 그래서 석호 중요합니다. 자, 석호 같은 경우에는 후빈기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된 만의 입구에 사주가 발달해서 형성된 호수를 말하게 됩니다. 즉 곶과 많이 이렇게 있을 때 사주가 성장을 해서 만의 입구를 막아버렸다. 그럼 바닷물이 이렇게 가둬지게 되겠죠? 이 가둬진 게 바로 석호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석호는 아무래도 바닷물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염분이 있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어려워요. 농업용수로 안 씁니다. 그냥 냅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호수로 유입되는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인해서 규모는 점차 축소된다. 결국에는 여기가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메꿔지게 된다. 이 메꿔지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범람원이 되는 거죠. 범람원. 자,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되는데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해는 모래 공급이 많다는 거죠. 모래 공급이 많고 도수 간만의 차가 커요, 작아요? 작기 때문에. 물론 서해 남해 쪽에도 석고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만 생겨. 거기서는 밀물 때는 전부 다 사주고 뭐고 그냥 다 엎어버리니까. 그래서 서남해에서는 석고를 관찰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석고라는 거는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 석고가 생기면은 해안선이 점차 단조로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봐봐. 동해에 이렇게 곶과 만이 이렇게 생겼어. 곶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사주가 성장하게 되면서 얘를 이렇게 전부 다 가둬놓게 됐어요. 그러면은 해안선의 길이가 예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해안선의 길이가 이제 이 정도로 단조로워지고 짧아지게 된 거지. 그래서 동해 쪽 같은 경우는 해안선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짧아진다 점차 라는 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갯벌은 조류의 퇴적작으로 형성된다고 그랬죠. 조류의 퇴적작으로 형성되고요. 밀물 때는 침수되고 썰물 때는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도상에 어떻게 그리냐면 바다 쪽에 점점점을 찍는다고 그랬죠.
자, 여기는 하천에 의한 토사 부분량이 많고 조차가 크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잘 형성되게 됩니다. 자, 여기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서식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 역시나 있겠죠. 바닷물이 진흙을 통과하게 되면은 미리물질이기 때문에 물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수가 되겠지. 정화 기능이 있고 무엇보다 또 태풍과 해일의 피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도 하게 되고요. 양식장이나 염전으로 많이 이용된다. 자, 밑에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우리 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댐, 저수지, 돌 같은 거 설치한다. 습지 개간한다. 하천 복원한다. 간척 사업 하고 있는데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있다. 이런 거 설치함에 따라서 해안 지형이 파괴되고 있다.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로 인한 모래 포식기 준다라는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까지만 볼게요. 자, 주요 하천 지형들 나와 있는데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는 그럼 상류일까요? 하류일까요? 그렇죠? 하류가 되겠지. 하류인 자유공유 하천이 되겠습니다. 자유공유 하천은 항상 세트 지형인 어떤 지형들을 파악해야 돼요? 범람원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A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런 지형도가 나오면 하천의 위치부터 파악해야 돼요.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흘러가는 과정에서 하천과 가까운 쪽은 밭농사를, 먼 쪽은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 부분이 전체 합쳐서 범람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A 지역이 논농사를 짓고 있는 대우 습지, B 같은 경우가 자연 제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기찻길은 뭐야?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인공 제방이죠. 인공 제방이고, 자, 하천 중간에 보면은 왜 섬이 하나가 있죠? 섬. 왜 섬이 있어요? 이건 하천의 유로 변경 과정에서 생긴 거잖아. 원래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가 여기를 뚫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섬이 만들어졌지. 이 섬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중도라고 부릅니다. 하중도. 그럼 나중에 결국 하천이 여기로 흐르지 않고 여기로 흐르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우가포가 되고 구하도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산이 많죠? 산이 많을 때는 가밑공유하천이 나타난다. 가밑공유하천과 세트 지형은 하안단구다 라고 파악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복잡한 데에서는 역시나 하천의 위치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천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뭔가 이런 산이 많은 곳에서 평평한 곳이 나타났다. 평평한 곳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의심부터 해야 돼요. 평평한 곳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뭔가 침식 또는 퇴적 작용을 받은 거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천이 이렇게 흐르던 곳이었는데 유로 변경에 따라서 여기가 뚫리게 되고 더 이상 여기 물이 흐르지 않는 D 부분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구하도가 되는 거죠. 구하도. C 부분은 뭘 표현한 거야? C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를 하안단부로 봤대요. 하안단부. 그러니까 원래는 더 꺾여져 있는 부분에 나타나야 되는데 꺾여져 있는 부분에 좀 이렇게 평평한 면이 나타나야 되는데 좀 문제를 이거는 좀 애매하게 된 거죠. 자, 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지형이냐면 침식 분지가 되겠습니다. 침식 분지는 보면은 여기 분지 바닥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무슨 함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분지 바닥은
화가감, 바깥쪽은 변성암, 편마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흑산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해주면 됩니다. 지형도 문제는 처음에는 어렵지 계속 풀다 보면 매우 쉬울 수 있으니까 잘 파악해 주시고요. 해안 지형도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 여기는 황해라 써있죠? 황해. 자, A는 뭐예요? 이렇게 거북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A는 그냥 암석해안이라는 뜻이야. 암석해안인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등고선의 간격이 좁게 나타나죠. 즉, 이 A 부분에서는 뭐를 관찰할 수 있겠냐면은 해식에나 화식대가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바다 쪽으로 튀어났으니까 여기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바다 쪽에 점점점 찍혀있는 B는 뭐예요? 갯벌. 자, 육지 쪽에 점점점 찍혀있는 C는 사빈. 사빈 뒤쪽에 나타나고 있는 D는 해안 사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를 보게 되면 동해 쪽인데 이가 뭐죠? 석호. F는 가까이서 봤을 땐 사빈, 넓게 봤을 때는 사주라고 보면 됩니다. 사빈 또는 사주다. 이 석호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어떻게 된다? 크기가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전부 다 바깥쪽 크기가 쌓여지게 된다. 자,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동해안에 보니까 고도가 높은데 평평한 면이 나타나죠. 이 평평한 면이 뭐예요? 해안 단구. 여기 파보면 뭐 나온다? 둥근 자갈 나온다. 그래서 그림 보고도 판단하는 문제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는 내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많이 했다. 천이 뭐